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성공이 뭔가 이런 앞에 얘기 간단하게 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관여한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성과를 내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가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성공이 뭐냐 이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일제시대 때 태어난 한 젊은이가 수학계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에서도 잘하고 그래서 경성제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법대에 들어갔어.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검사가 되거나 판사가 됐어요. 그러면 한 젊은이로서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죠.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누구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술 먹고 취해가 행패 부린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해서 명명하게 자기 분야에서 출세를 했다. 그래서 검사도 판사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방이 됐어. 친일 반민족자가 되어버렸어요. 인생의 나가자가 되어버렸어요. 패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다? 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야에 성공을 했는데 이런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에 쫓기고 감옥에도 가고 부모도 말리고 집안도 망하고 그래서 주위에서 볼 때 아이고 저 집 아들 하나 잘못하고 온 집안이 망했다. 이렇게 인생의 나고자 패자가 됐어요. 근데 해방이 톡 되니까 어때요? 이래야 독립운동가가 또 추앙받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럴 때 우리가 개인이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만으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성공, 참 성공이 되려면 개인의 삶을 봐서는 안 된다. 개인의 삶을 떠난 어떤 다른 문제까지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사는 시대, 우리 공동체의 공통의 과제, 시대적 과제가 뭐냐를 알아야 된다. 그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만이 진정한 성공이 된다. 그럼 일제시대에 일제식민지 하에 사는 2000만 동포들의 어떤 공통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뭐냐. 그때도 산업화를 해야 돼. 그때도 아이들 교육을 해야 돼. 그 시대에도 많은 수백 수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시대적 과제다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뭘까?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민족의 독립이다.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식민지 치하에서 그 시대적 과제에 기여할 때만이 그게 진정한 성공이 된다. 그런데 개인의 성공, 출세를 했는데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면 그 시대적 과제가 해결된 다음 시대에서는 실패가 됩니다. 그러면 다 독립운동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저희가 판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형사를 하든 그러나 시대적 과제를 그 사람이 읽었다면 그만두면 좋지만 못 두더라도 검사를 하면서 독립군이 잡혀오면 어때요? 형량을 좀 줄여준다든지 수사를 하면서
좀 빼준다든지 시대적 과제에 조금의 기여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자기가 받은 월급 중에 일부를 독립군 자금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실패라고 문제가 됐다가 그 사람의 이런 시대적 과제에 기여한 몇 가지 이런 공로가 감안돼가지고 그게 참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항상 시대적 과제를 읽어야 돼요. 이걸 읽지 못하면 인생의 성공이 완전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럼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게 시대적 과제일까? 거기에도 민주주의도 해야 되고 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게 과제다 저게 과제다 해요. 그래도 우리가 지나놓고 되돌아보면 1960년대 이 땅에 살고 있는 3천만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보편적인 시대적 과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가난에서 벗어나보자. 이게 시대적 과제예요. 그런데 일부 지식인들은 그게 시대적 과제라고 인식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이게 그 시대의 과제예요. 가난 극복.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는 다수 사람들에게 굉장한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그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불법적인 행동으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일본 인권 침해를 하면서 밀어붙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가 해결이 됐어. 그 과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굉장한 저항도 있었고 말썽이 있었는데 그 과제가 해결된 뒤에 지금 돌아보면 이게 시대적 과제였구나. 그 독재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한 비판을 받았다가 지금 와서 재평가가 일어납니다. 왜 재평가가 일어나느냐? 이게 잘못이 있다 이거야. 인권을 탄압한 것도 잘못됐고 독재를 한 것도 잘못됐고 쿠데타를 한 것도 잘못됐어요. 이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명백하게 잘못했어. 이런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이유, 그것이 시대적 과제에 정확하게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시대적 과제를 보고 아예 독립운동가처럼 자기 개인의 삶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게 딱 일치했다면 영웅이 됐겠죠. 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불법적인 방식으로 쿠데타를 안 하고 두 번째 독재도 안 하고 인권 침해도 안 하고 경제발전까지 했다. 그러면 영웅이죠. 그런데 이런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평가로 받는 이유는 그게 시대적 과제에 읽었다 이런 얘기. 80년대 와서 한번 보자. 60년대 배고플 때 살던 사람들은 학생들이 대우하고 민주화 주장하는 거 보면 저것들이 배를 안 굶어봐서 그렇다. 저것들이가 나라 망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배고픈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할 때 태어나서 자란 애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왔을 때 먹고 살만한데 사람이 밥만 먹고 못 산다 이거예요. 배고플 때는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해도 좋아한데 배가 부른 입장에서는 사람이 이것만 갖고 못 사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살아야 돼. 소위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였어. 그래서 그들은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싸웠대. 그때 그때만 보면 이 실패자야, 실패자. 집안에도 걱정거리. 겨우 논파라고 공부시켜 놓으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감옥이나 가고 그랬는데 그 민주화가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재평가자가 이루어지죠. 소위 민주투사가 됐다. 그러니 그 전에 감옥 간 거 그것이 전과로 남는 게 아니고 하나의 경력으로 남게 됐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80년대 그 민주화 시기에 대본 한 번 안 하고 돌 한 번 안 던져보고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고 있었던 사람의 역사의식이 있는 거냐 이렇게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돌도 한 번 못 던져버린 건데 지금 인기가 있지만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거 옳은지 그런지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개개인의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거와 플러스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다. 시대적 과제를 읽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일치해야 여러분들이 삶이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게. 이거 못 읽으면 이제 성공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시대의 시대적 과제가 뭘까?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 시대를 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문제가 저것도 문제가 온갖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정말 그 시점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게 뭘까요? 이거 읽어내야 돼요. 이걸 읽어내시고 지금 거기 기여를 하셔야 돼요. 그거하고 반대되는 길을 갔다 그러면 성공했는데 다음 시대 평가는 실패자로 평가가 돼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실패한 것처럼 평가가 돼도 그것이 이루어진 뒤에는 어때요? 성공으로 평가가 된다. 그래서 이게 역사의식,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개인이 공무원을 하든 역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기자를 하든 아무리 무슨 일을 하든 선생님을 하든 뭘 해도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시대를 읽고 자기 인생을 읽어야 됩니다. 시대를 못 읽고 살면 자기 인생은 충실하게 살았는데 결과는 평가가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사는 이 시대, 시대적 과제가 뭘까? 지금 돌아보면 일제시대는 시대적 과제가 뭐였어요? 독립운동이다. 이게 없으시죠? 다 알아지지. 근데 일제시대 때 태어났던 젊은이 그 시대 살았던 사람은 이거 딱 읽힌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도 그걸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대는 그거 안 보여요. 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항상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앞을 봐야 돼요. 그런 데서 우리가 우리의 평가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여기 두 가지. 왜냐하면 우리가 분단이 됐기 때문에 남한만 갖고 평가할 거냐, 남북한을 같이 평가할 거냐. 그래서 국내, 소위 남한만 갖고 시대적 과제를 바라보는 눈하고 민족적 관점에서 시대적 과제를 보는 눈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 이거 이제 통일되면 평가가 남한만 갖고 평가가 안 돼요. 전면적으로 이 시대의 과제가 뭐냐 평가가 이렇게 되지. 남한에서의 시대의 과제가 뭐냐 이렇게 평가가 안 돼요.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를 남한만 갖고 시대적 과제가 뭐냐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통일이 가까이 와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20년, 30년의 이 시대를 볼 때는 전민족적으로, 민족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시대의 과제가 뭐냐, 이걸 읽어야 되고, 우선 현실적으로 남한에 사니까 남한 안에서의 시대적 과제가 뭘까, 이걸 읽어야 돼요. 그러면 60년, 70년대에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잘 살아가자는 산업화였고, 이 산업화에 있어서의 리더십이 뭐예요? 이게 성장 리더십, 갑자기 리더십,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십, 건설 리더십. 근데 80년, 90년대는 뭐예요? 시대적 과제가 민주화예요. 민주화에서 리더십은 투쟁 리더십, 타협적, 결연한 투쟁을 잘해야 진짜 리더가 돼요. 중간에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은 다 배신자예요. 사쿠라예요. 그런데 2000년대를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뭐냐? 이거는 이 30대 젊은이가 뭘 보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60년대 올리 쿠데타가 일어날 때 주축이 누구예요? 30대 국민이었죠. 80년대 민주화가 일어날 때 주축이 뭐예요? 20대, 30대 청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서 20대, 30대가 어떤 생각하는지 보면 알아요. 국가 건설 이런 얘기 안 해요. 민주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하면 걔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투표를 안 해요. 아직도 60년, 70년대의 그 성장 신화를 얘기하면서 건설 리더십 얘기하는데 안 가요. 그리고 80년, 90년대의 그 민주화 투쟁 리더십 얘기하는 아직도 머리띠 둘러매고 막 하는데 젊은이들 별로 안 가요. 일부 가는 사람은 있지만 다수의 지금 관심사가 뭐예요? 취직 어떻게 하느냐, 결혼은 어떻게 하느냐, 애를 어떻게 키우느냐, 집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다음에 늙으면 어떻게 되느냐, 재해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실업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주로 관심사가.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옛날에 그 틀로 보면, 그 산업화의 틀로 보면 진짜 얘들 문제고, 민주화의 틀로 봐도 공공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마치 산업화 시대 사람들이 민주화의 젊은이들을 저놈들을 나라 망친다 이렇게 본 거나 같아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들의 관심사는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지금 키워드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막 민주화 얘기하고 딴 얘기해봐야 아무도 안 모여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괴로운 걸 상담해주고 얘기해주고 이러니까 뭐 강의장마다 이게 연예인도 아닌데 사람 걸려요. 땅바닥에 오면 또 앉아가 다 뭐 2시간, 3시간씩 얘기해도 가지도 않아요. 이게 키워드가 뭐 행복이에요. 행복하지가지고 못한 거예요. 밥을 못 먹어. 행복하지도 못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가 안 되고 행복하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인생이 지금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민족적으로 볼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일까?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 주위에 지금 가장 큰 변수, 변화가 있다면 그게 뭘까?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세력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 중심의 소위 미국 체제였는데 점점 G2 시대, 미중의 경쟁 시대로 동아시아의 정체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세력이 같아지는 것이 20년 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미국의 비중이 크지만은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중국의 비중은 점점 크면서 20년 대략 뒤를 봐서
처음에는 30년, 40년 보다가 점점 간격이 좁아져서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게 세력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위상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지난 30년 소련이 붕괴되고 30년 동안 미국 1급 체제 우리가 안주해 왔어요. 거기 우주에 와서 경제도 성장하고 안보도 유지해 왔는데 중국이 등장하면서 경제는 점점 중국 쪽으로 늘어나서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양보다 미국하고 무역 거래보다 중국의 무역 거래가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아직 미국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미 경제는 중국에 발을 딛고 있어요. 그런데 미중이 만약에 협력하면 문제가 없는데 미중이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선택이 강요돼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안보냐 경제냐의 문제가 되죠. 당연히 우리는 안보를 선택하겠죠. 그럴 때 경제적인 문제가 납니다. 경제에 있어서 경제의 성장의 동력은 지는 해인 경제가 지는 쪽이 미국하고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떠는 해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의 지금 딜레마가 있어.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조금 빠져나와가지고 이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중간지대를 조금 옮겨줘야 되지 않냐. 이게 문제 이런. 이렇게 미국에서 약간 빠져나오려니까 누가 기분 나쁠까? 미국이 기분 나쁘고. 그래서 한미관계가 가장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한미관계가 나빴다는 미국 기분 나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딱 들어오면서 한국의 포지션이 미국 쪽으로 쫙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미관계가 좋다 이 말은 뭐예요? 미국이 좋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누가 섭섭합니까? 중국이 섭섭한 거. 중국은 남북 간에 등거리 외교를 하다가 한국이 미국 쪽으로 딱 달라붙으니까 해가지고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카드는 하나는 경제 카드, 하나는 뭐예요? 북한 카드인데 우선 경제 카드는 아니 놔놓고 북한 카드를 먼저 잡고 그래서 조중 관계가 혈맹 관계로 복귀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여기에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미중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한국은 미일의 한편에 북한은 중로의 한편에 그래 되면 미중이 점점 연장하면 남북은 양쪽으로 배속돼 가지고 그 미중의 하위에 붙어 가지고 결국은 남북이 갈등 관계로 되겠죠. 그러면 갈등 관계로 될 평화도 유지 안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은 어려워지겠죠. 여기 단 초이스가 없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천안함, 연평도, 강정마을 이렇게 다 크게 보면 여기 생각고열도, 북방 문제 이거 다 작은 거 보면 하나의 사건이지만 크게 보면 대륙의 지진이 판이 바뀌면서 충돌된 데서 분출돼요. 화산 폭발이 크게 판을 하게 돼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써 있는데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럼 과거 역사를 해보세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뀔 때,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뀔 때,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바뀔 때 우리가 그 판을 읽었어요? 못 읽었지. 못 읽어가지고 결국은 청나라야 뭐예요? 병자호란 당해가 삼전대에 굴려 주권을 뺏기고 일제시대 나라를 뺏기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지금같이 보면 지금이 그런 변화기에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같은 포지션은 달리 길이 없어요. 분단지서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해법은 뭐냐? 이런 정세에서 우리가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어떨까?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미중 사이에 균형을 할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는 분단된 상태로 균형제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분단된 상태에서는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통일을 한 뒤에는 미중 사이의 균형자 이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갑신정변처럼 너무 빨리 튀어나와가지고 결국 실패한 거예요. 어떤 게 옳으냐가 아니라 그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데서 그러면 통일이 가능하냐? 예, 통일의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왜? 우리가 분단이 외세의 영향력이 커서 분단이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외세의 영향력이 크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원에서 명으로 바뀔 때 원나라는 지고 명나라가 뜰 때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원나라한테 뺏겼던 어떤 상성 총괄부가 공연하는 점령해버린 거 아시죠? 근데 원나라가 그걸 공격을 못해서 왜? 명나라하고 싸운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지금까지 미국의 절대적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 못하면 그건 한국이 너무 힘이 커진 것도 있고 힘이 약해진 것도 있어요. 지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익에 사활적 이해가 걸리면 미국은 힘을 행사하겠지만 큰 그런 사활적 이해가 안 걸리면 미국이 이제는 배가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한국 하자는 데래요. 남북한의 갈등이 이렇게 하겠다면 이명박 정부한테 맡겨놓고 뒤짐지고 있고 남북한 협력을 하겠다고 나서면 또 뒤짐지고 또 밀어주고 이래요.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까? 옛날에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데 지금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 거냐? 한국한테 달려있지 미국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실정이. 근데 중국은 또 어떠냐? 미국은 진원해니까 간섭력이 떨어지고 중국은 뚫어내는데 아직 간섭의 확보를 못했어요. 즉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아직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 탐바구니 치고 뜨는 곳 탐바구니 사이에 세력의 공백이 있는데 그게 한 10년 뒤에 요게 지난 5년하고 앞으로 5년이라고 잘 봅니다. 요게 5년 지나면 어떠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이상으로 커져버리면 우리가 안 돼. 요게 바로 틈새 우리의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다. 통일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통일할 거냐? 50년, 60년대에 북한이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막 적극적으로 통일 봉쇄하고 우리는 방어적이었어요. 그러다 70년, 80년 남북이 세력이 비등비등했어요. 그러니까 연합제, 연방제로 갖고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이래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남한이 월등하게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이 통일에 공세적으로 나가야 돼요. 북한은 이미 수세에 빠져서 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자기 체제를 유지할 거냐 지금 그 급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통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 통일에 대한 책임을 져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방어적 입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전에는 한국 대통령은 남한만 책임지면 되는데 지금은 한국 대통령이 될 사람은 북한까지도 책임질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북한은 자기를 유지할 지금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데서 지금 한국이 중심이 된 통일론이 새롭게 나와요. 한국이 중심이 된 통일론이어야 된다. 남북이 협력이 아니라 한국이 중심이 된 통일이어야 된다. 그럼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오구한 우파 통일론 아니냐. 우파 좌파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 내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느냐. 아니라 지금의 영양 현실이 남북한 반반 섞고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이거 한국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그럼 한국 중심이 되는데 북한이 동의하느냐 안 한다. 그럼 힘을 밀어붙이냐 그럼 전쟁 난다. 이길지는 몰라도 엄청난 피해가 생길 거야. 그건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평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평화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양쪽이 똑같이 하는 건 평화적으로 지금 방법이 나왔는데 한국이 중심이 된 평화적 통일은 없잖아요. 그거는 북한 주민이 우리 따라는 살고 한국과 같이 살겠다 하고 화폐벌이를 본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손들고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북한에 엄청난 이익을 줘야 돼요. 이게 바로 대포용이에요.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인도적 지원을 확산해가 먹고 사는 거를 우리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럼 민심을 확 잡아버려야 돼. 그 포교기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통일할 거냐는 문제인데 중간층은 어떠냐? 경제적 지원을 해서 한국제, 뭐든지 한국제 좋아해. 중국제보다 한국제 좋다는 걸 알아서 한국으로 민심을 잡아야 돼. 그러면 상류층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배고픈 것도 아니고 상품도 다 외제예요. 이 사람들은 신분 보장. 자기 신분 보장해줘야 돼. 더 나아가서는 체제 보장을 해줘야 돼. 통일하려면. 근데 북한은 권력을 핵심 소수의 지배 세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민중의 민심만 넣는다고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 잡아야 돼. 그러려면 체제 신분 보장을 당분간 해줘야 돼. 그러면 중국이 홍콩이 하듯이, 중국이 지금 대만이 하듯이 과감하게 포용정책을 써야 돼. 그래서 통일의 큰 울타리 안으로 가둬야 돼. 그러면 한국 중심이 통일했는데 미국이 반대할 일이 뭐가 있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한국하고 합하자 하고 나오는데 중국이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힘으로 하면 조중동맹에서 중국이 대만 간섭을 자동 간섭을 합니다. 이런 포부가 있어야 된다. 다음에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 새로운 국가 리더가 될 사람은 이렇게 해서 통일 한국을 가져야 돼. 이게 이 시대의 과제예요. 민족적으로는 통일이 이 시대의 과제다. 이게 전에처럼 남북 간의 평화만 유지하고 이렇게 해가 한 50년, 60년 후에 통일하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첫째, 북한의 2천만 동포의 생존권을 시급하게 해결해줘야 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야 되고,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시켜야 되고, 민족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일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통일이 되면 우리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미중 사이의 균형, 평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단이 되면 미중의 갈등의 희생자가 되고, 우리가 통일이 되면 미중의 힘의 균형, 평화의 구심, 번영의 구심체가 될 수가 있다. 적어도 이런 비전을 갖고 국가를 운영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이 민족적, 시대적 과제다. 여기에 기여할 때, 조금이라도 기여할 때 여러분들이 삶의 역사적 재평가를 받을 거고, 여기 기여하지 않고 자기 삶에 안주한다면 통일된 뒤에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데서 또 판단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열성적인 삶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갖는 과제를 기여해야 된다. 그거 기여하지 않으면 개인의 성공이 완전한 성공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직업이 뭐든 역할이 뭐든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우리의 공동의 시대적 과제에 작은 기여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서 여러분들이 북한 굶주리는 동포들을 위해서 다음은 한 달에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우선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내야 되고, 작은 돈이라도. 그 다음에 무슨 남북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저놈 새끼 때려 죽이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럼 흥분을 가라앉히고 구슬려서 평화를 가져오고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미워하고 발로 차버리는 건 간단해요. 그런데 저쪽 중국에서 딱 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어요. 그런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어쨌든 구슬려서 어쨌든 잡아먹을 생각을 해요. 예를 든다면 좀 속된 말이지만 북한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러니까 민족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해야지 나만의 이익의 관점에서는 이제는 안 된다. 그것이 또 나만의 비전이 된다. 나만만 갖고 국가 비전은 이제 안 나옵니다. 적어도 통일이 되면 인구가 7천만, 면적 21만 되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수준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세계 10위권의 경제국 18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족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국가 비전을 못 갖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래간의 멸망 이후에 천년 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천년 동안 우리가 강대국의 변방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강대국은 아니더라도 자주국은 될 수가 있는, 중강국은 될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에 돌아왔다. 천년의 기회 안에 돌아왔다. 적어도 지난 100년을 청산하고 미래 100년을 설계할 중요한 통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 기회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나라에 집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다. 거기에 여러분들 다 동참하시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